자, 어린이를 위한 세계 법률 여행 성인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5쪽에 이제 대륙법이랑 영미법에 대해서 약간 그림으로 나오잖아. 대륙법은 각각 이제 대륙법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거고, 영미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좀 각각 차이점이 있는 건데, 둘 중에 뭐가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해, 너는?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 여기 중간중간에 되게 막 재판 같은 재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 이 맨 마지막에는 세계 유명한 재판을 만나려고 따로 챕터까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기억 남았던 재판은 뭐야? 나는 나는 그거, 너 먼저 해. 나는 그 백마탄 프랑스 소녀 이 잔다르크의 재판이 뭔가 자기 나라 왕한테 질투를 받아서 좀 버려진 느낌이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았어. 너는? 나도 잔다르크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하면은, 나라를 위했는데,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게, 이제 한자로 막 토사구팽이라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인데, 뭔가 잔다르크의 입장에 뭔가 토사구팽인 것 같아서, 다른 역사에서도 뭐, 뛰어난 장군이라도, 이제 힘이 커지면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권력 싸움에 희생된 어린 잔다르크가 살짝 아까웠어. 여기 그러면 인권과 법률이라는 챕터에서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잖아. 어, 이제 옛날에도 이렇게 자유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좀 이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요즘 너가 생각하기에 요즘 세상에도 이제 뭔가 전 세계에서 인권이나 자유가 좀 침해되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에.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나라는 또 있긴 하지. 요즘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이 봐도 이제 여자가 살짝 사람처럼 여자가 살해당하고 있고 뭔가 살짝 아직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도 좀 있으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인권이나 자유가 잘 존중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우리가 좀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약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음, 그게 살짝 불안하다는 입장을 전 세계적으로 호로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작은 시위 같은 거 벌이는 것도 괜찮고. 네, 저 여기까지만. 네, 성현이가 아주 진행들을 잘 했습니다. 자, 성현이가 진행한 내용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대륙법과 그 영미법에 관해서 왜 이름이 대륙법이고 왜 이름이 영미법인 거야? 그러니까 대륙법의 특징과 영미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왜 이름이 대륙법이고 왜 이름이 영미법인 거야? 그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여러분이 상식으로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법이 만들어진 위치? 아, 영미법은 영국, 그리고 사실 미국은 영국의 뭐였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의 법 체계가 그대로 미국에 적용되었던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통용되던 법,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대륙법은 주로 어디? 영국이 섬나라야, 섬. 섬이고, 여기 유럽 대륙이지. 유럽 대륙에서 제일 힘센 나라들이 어디냐면 독일하고 프랑스. 그래서 이 독일과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법 체계를 뭐 우리가 대륙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어? 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디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법이 있었어. 그 법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겠지. 과거에는. 근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반 현대의 법은 어디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일본. 대륙법? 일본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또 어디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네덜란드 쪽? 네덜란드? 일본은 독일 쪽의 법을 기본으로 받았다고 쌤을 알고 있는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았고 그럼 결국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에 가까운 거야? 영미법에 가까운 거야? 대륙법. 대륙법에 더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대륙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대륙법은 지금 프랑스, 독일 쪽이었고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영국 쪽의 그런 부분들인데 혹시 너네들 철학이나 수학 시간에 연역적이다, 연역법, 귀납법 혹시 이런 거 배웠거나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자, 여러분들 수학이나 논리에서 이런 거 나와. 자, 모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명제가 성현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뭐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 모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성현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 성현이는 생각할 수 있다. 성현이는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원리 원칙이 있어. 그 원칙으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연역법이라 연역법. 반면에 귀납법은 제아는 생각한다. 성현이도 생각한다. 본승이도 생각한다. 제아, 성현, 본승은 모두 뭐다? 사람이다. 그러므로 뭐 사람은 생각할 수 사람들은 뭐 한다? 생각. 생각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사실들,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뭘 끌어내는 것들? 원리를 끌어내는 것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나- 융합법. 됐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과학 같은 경우는 귀납적 연구를 많이 해. 그 사물의 관찰로부터 공통된 특징을 끌어내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 귀납적으로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증명할 때 우리가 연역법이나 어떤 그런 방법에서 증명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연역법이 발달한 게 대륙법, 영미법 중에 어딜 것 같아? 어디가 더 연역법이 발달했을 것 같아? 대륙법. 대륙법이 이 연역법이 더 발달한 거야. 이 프랑스 쪽이. 반면에 영국 쪽은 뭐 귀납법이 더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영미법과 대륙법의 특징과도 연결이 돼? 영미법은 개별 사실들, 개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영미법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영미법 문제가 개별 사실들로부터 그 상황에 맞춰서 정확히 한다는 그런 긍정점, 좋은 점은 갖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바케.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에 따라서 그 판단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이 어떻게 날지가 사실은 뭐야? 안정적이지 못해. 반면 대륙법은 뭐야? 먼저 확고한 법률이 있는 거야. 그 법률에 기반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을 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뭘 갖고 있어? 안정성을 갖고 있어. 안정성. 안정적이야. 근데 요 대륙법은 근데 문제가 법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재의 상황은 늘 뭐해? 바뀌고 변해. 그러니까 바뀌고 변하다 보니까 법이 금방금방 생겨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데 비해서. 반면에 영미법은 상황이 변해도 그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방금방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 그런 점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체계성과 안정성은 뭐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요즘은 그 대륙법과 영미법의 장단점을 뭐해서 조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법률 체계를 또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 법이 있어.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 하지만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여태까지 각종 재판에서 이른바 판례라고 그러거든.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었나를 또 모아서 그것들과 합쳐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 검사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것이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플러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기존에 어떠한 판단을 받았었는지 그것들을 끌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점들, 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책에는 이제 처음으로 예전에 있는 처음에는 막 선사시대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법을 다 알려주는 책인데 이 책에 유독 아저씨랑 같이 다니는 파트에서 유럽 쪽을 많이 같이 다니는데 그때 유럽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 너희가 만약 유럽에 있는 부자였다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 사업을 찬성했을 거 아니면은 인권을 위해서 그거를 안 했을 거야. 찬성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찬성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가 언제 말해봐. 근데 그런 노예라는 게 약간 공장 같은 데서 일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야. 응.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난 찬성할 것 같아, 일단. 야, 이득을 위해서. 근데 대신 좀 돈 같은 거를 그나마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짭짤하게 더 주면. 자, 근데 지금 성현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재하가 얘기하면 그러면 이 개념의 혼동이 생기지. 재하는 아까 보면 노예라고 했는데 지금 성현이가 말한 건 노동자잖아. 그 노예제하고 노동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노예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주인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반면에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가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일정 시간 동안 자기의 노동을 판매하는 대가를 받는 어떤 그런 행위가 노동자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현재 여러분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 노동자로서 여러분 부모님의 시간과 능력을 뭐해? 고용주에게 판매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어떤 그런 형태잖아. 근데 지금 현재 사회는 노예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제아가 얘기했던 것들이 노예제를 얘기를 한 거면 그 노예주로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고 노예를 부림으로써 이른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제를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노예제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또는 인권 이런 개념에 기초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 것인지 그걸 질문한 거 아니야, 재하야? 맞아요. 그럼 노예하고 노동자 성현이가 말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뭐 저기 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지. 노예하고 네. 노동자. 됐니, 성현아? 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현이 얘기하면 돼. 일단 돈을 목적으로 막 노예를 사고 팔고 이런 걸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노예를 막 그렇게 부리는 거라면 난 반대할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애초에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거 말고도 다른 돈벌이가 좀 있다는 거잖아. 꼭 노예를 막 사고 팔고 그러지 않아도 돈은 잘 들어오는데 굳이 그렇게 노예를 부려서 이렇게 힘들게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난 반대할 것 같아.
원숭이는 나도 반대할 것 같아. 왜냐면 나의 이익보다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사고 팔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요 노예는 이제 땅 노예가 스페인에서 미국 쪽으로 가다가 스페인 그 항해사를 죽이고 미국에 와가지고 잡힌 사건이 있잖아. 그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그냥 노예가 인권이 있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노예 편을 들어줬는데 너희들은 어쩔 수 있지? 대법원의 편을 들을 거야 아니면은 스페인의 편을 들을 거야? 상현이가 먼저 말해. 자, 지금 제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책 102쪽에 나오는 아미스타드 사건, 선상노예 반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행해. 상현이가 먼저 말해봐. 일단 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원숭이는 나도 어, 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음, 나는 살짝 스페인의 편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스페인의 소유 물품이라는 개념이 있고 당시 스페인은 살짝 강대국 입장 이런 거여서 스페인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원숭이는 나는 대부분의 판결을 더 편을 들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밥을 한 끼도 주지 않았고, 또 병든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을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대부분을 더 대부분의 편을 들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재하와 성현이와 본순이가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거에 끝났는데, 재하는 어쨌든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노예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과 또 스페인이라는 그 노예주를 그 노예주들의 그 속한 나라, 그 노예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스페인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재하는 줄기차게 주장한 반면에 성현이와 본순이 같은 경우는 노예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제 의견이 달랐는데 거기서 서로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왜 이런 입장이 서로 다른 건가?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반박을 한다던가 재반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성현이 본승이는 제하 입장, 노예 주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또 그 노예주가 속한 나라의 국가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네들이 아까 말했던 인권의 입장에서 노예들의 어떤 권리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하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노예주의 이익을 중요시하겠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반면에 제가 대표될 것들은 노예주의 이익을 중요시 여겼을 경우에 노예의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은 어떻게 얘기할까? 노예 인권은 어떻게 노예주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노예 인권이라는 부분들에서 노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안은 서로 상대가 대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누가 성현인가 본순인가 누가 얘기했는데 뭐그 잠깐 약간은 그런 얘기를 했어. 노예주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꼭 노예를 사고 팔고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노예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노예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 외에 또 다른 반론이 있는지. 근데 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예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노예주의 이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거든. 노예 인권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은 어떻게 얘기할 거야? 재하야. 네? 응? 노예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노예 인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얘는 이미 자신의 소유 물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권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노예는 인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본순이와 성현이는 인권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장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셨으면 좋겠어. 쌤이 재하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재하가 노예주의일 가능성도 있지만 네가 노예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잖아. 그럼 네가 노예로 태어났을 경우는 어때?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니 노예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난 노예로 태어났으니 나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순응할 거야? 근데 저는 이미 처음에 음. 그 귀족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귀족의 입장이라고 이미. 그러니까는 그 귀족 입장이 가능하려면 네가 이제 노예로 태어났으면 그 문제를 바꿔봐서 네가 노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지금 성현이와 본승이는 노예로 태어나든 노예주로 태어나든 관계가 없잖아. 근데 재하 너는 노예주로 태어났을 때와 노예로 태어났을 때 입장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나도 입장이 같은 건지 아니면 노예로 태어나면 입장이 다른 건지 물을 수 있다는 거지. 네가 노예로 노예로 태어나면 태어나면.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음, 처음에 고용주라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용주라고 이미 항상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알겠어. 그 얘기는 알겠는데 네가 노예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거냐고. 노예로 태어나서 응?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야? 억울한데. 억울해서 그러면 그냥 억울하고 끝나는 거야? 억울한데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없다. 어. 자, 그렇다면 제가 너의 논리대로라면 여전히 노예 제도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노예 제도가 없어진 거야? 음,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서 뭐라고? 반대가 심해서 그렇다면 제가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건데 결국은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서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어떻게 그게 성립이 돼? 음,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야 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가 전체적으로 네 안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것들이 구성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어느 한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입장에 섰을 때는 또 어떠한 것이고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정당화했어. 노예나 노예주로 태어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방식. 전생에 이 사람이 뭐 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으로 태어난 거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노예로 태어난 거다. 뭐라고 한다던가 뭐 등등.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다르게 태어난 게 있잖아. 근데 그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노예나 노예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등등의 그들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내에서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거지. 아니면 뭐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럼 노예가 더 힘이 세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고 노예주가 더 힘이 세면 노예주가 더 그 제도가 계속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힘과 힘의 투쟁의 어떤 그런 역사라고 보기도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아미스타도 사건 여러분들이 책 102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보겠습니다. 106쪽.
자, 아미스타도 사건은 말 그대로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노예를 팔려고 가던 중에 노예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빼앗아서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의 문제인데 스페인 정부는 왜 나선 거야? 스페인 정부의 주장은 뭐였어? 얘네들 내 배에 딸린 부속 소유물이니까 돌려달라. 그 배가 스페인 배고 그 스페인 상인들 소유의 배였다는 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들 국민이야. 스페인 국민, 스페인 상인이 자기들 국민이야. 자기들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임무고 역할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스페인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돌려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스페인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스페인의 행동,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행동에 대해서는 본승이. 저는 맞다.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나라는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거나 편리하게 하는 건데 음. 이렇게 주장하면 그, 그 배가 그 국민이 소유한 배가 없어졌으니까 음. 저라도 그, 그 배를 불어내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아까 본승이한테 묻고 싶은 질문은, 근데 본승이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고, 노예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거 돌려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잖아. 결국은 그러면 스페인 국가 입장에서 자기 나라 상인들이 정당한 일을 했다라면, 당연히 국가가 보호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그 문제가 안 돼. 근데 노예를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부당한 일을 한 그런 국민들도 자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국민들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그 질문을 쌤이 하고 있는 거거든. 너는 지금 그것들이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잖아. 스페인 상인들이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대 한 거잖아. 네. 근데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한 건데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오, 성현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음, 스페인 정부람, 너가 스페인 정부이고 또 네가 스페인 일반 국민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야.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스페인 정부의 약간 논리도 좀 맞는 거 같긴 해요.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음, 노예는 되게 소유물이라는 음, 그런 생각들이 다 자리 잡혀 있었는데 이제 음. 그거를 뺏어서 그렇게 했다는 저 저는 스페인의 말 좀 근데 문제는 지금 성현이 너는 그 노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근데 네가 근데 스페인 국민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런 경우에 스페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걸 너는 요구할 거냐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제가 한 가지 측면만을 갖고 있더라면 오히려 의견은 쉬워져.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문제에서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갈 것인 건가라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중첩되어 있나, 얽혀있나를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떠한 가치여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화주의자야.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병하려고 그래.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평화주의라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하는 거에 내가 평화주의라는 어떤 그런 소신을 뭐하고 꺾고 찬성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제각각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가?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 뭐 전쟁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교육 규모가 크지 않아. 오히려 훨씬 더 큰 건 뭐야? 러시아의 교육 규모가 훨씬 더 커.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반면에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 전쟁을 그만둬라. 평화를 얘기를 먼저 해야지. 전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또 그쪽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러시아라는 강자가 우크라이나라는 약자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과연 눈 감으란 얘기냐. 어? 그런 점에서 잘못한 사람을 응징하는 그런 정의를 오히려 더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판단들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에서 스페인이 미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 스페인 정부가 미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납득이 돼? 이해가 돼? 이 네, 말이? 네. 지야 어떻게 이해가 돼? 당시 스페인은 강대국이었고 음, 미국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치면 이해가 좀 안 가지. 왜?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스페인은 그냥 좀 잘 사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 미국한테 압력을 행사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스페인 함대가 아주 잘 나가던 당시였다는 거지. 스페인이 뭐 예를 들면 패권을 차지한 게 처음에 네덜란드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었어. 그 네덜란드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다가 그게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스페인한테 넘어간 거야. 스페인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다가 그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영국, 영국한테 넘어간 거야. 그다가 그 영국의 패권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미국, 미국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승이. 너희는 그 이중과 이상설 이위종의 그 독립을 위해 이렇게 해외 나가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이를 방해한 일본이 재판까지 열어서 이들을 사망하게 했는데 너희는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아부터. 난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다른 역사는 내가 좋아하는 나라든 뭐든 편애하고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살짝 내가 속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역사를 다 알잖아. 잘 알잖아. 그만큼 뭔가 우리나라의 편을 뭔가 들 것 같아서 나는 뭔가 살짝 우리나라를 살짝 괴롭히려고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성현이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싶고. 준호는 그렇게 나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 존 왕이 마그나 카타라라는 거를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주권을 빼앗고 세금을 많이 걷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이 존 왕을 투쟁할 것 같아?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65쪽에 마그나 카르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야부터. 잠깐만 좀만 더 생각해.
성현이는? 어, 질문 좀 한번 다시 줄래? 그 준왕이 마그나 카트라라는 그, 그 주권을, 그, 그, 뭐지?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약간 국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약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존왕에게 사인 시켜달라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존왕이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했을지 또 다른 방법으로. 어, 약간 국민들이 약간 좀 모여서 힘을 키워서 약간 좀 혁명 같이 그런 식으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준호는 난 잘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지금 본승이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승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것부터 얘기를 하면, 자, 마그나, 뭐, 카르타 책 65쪽 보겠습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세계사 시간에도 꼭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거 우리말로는 영국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자, 이 마그나 카르타가 왜 중요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마그나 카르타가 왜, 뭐,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그 많은 일들 중에 마그나 카르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음, 65쪽, 제일 아랫 문단. 우리 거기엔 왕이 정치와 경제적 군사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즉,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누구 마음이었다는 거야? 왕. 왕 마음이었다는 거야. 왕이 전쟁을 일으키건, 왕이 세금을 걷건, 왕이 일단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아, 그러다가 이제 왕이 나라를 거의 이제 뭐야,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이, 그, 귀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왕에게 서명을 요구한 거야. 뭐, 정치와 경제와 군사권을 뭐 할 수 없다. 독점할 수 없다. 앞으로 세금 같은 거 거둘 때, 네 마음대로 걷어서는 안 된다.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오늘날 민주주의의 처음 시작, 그것도 문서화된 그 시작으로서, 처음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였다는 거지. 이해가? 네. 왜 마그나 카르타가 중요한지? 네. 네. 그전에는 왕한테 덤빌 생각을 못했어. 왕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 근데 이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왕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그 세금 건다거나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이 협정, 이기 때문에 이 마그나 카르타 영국 대헌장이 중요한 것들은 얘기야. 하지만 왕이 자기가 급하니까 일단 그렇게 약속은 했어.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야? 무척이나 번거로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자꾸 깨려고 했던 거야. 뒤집으려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 2차, 3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무슨 권리장전도 맺고 계속 약속을 이렇게 업데이트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국 민주주의의 발달,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영국을 우리가 이른바 뭐라고 그러냐면 무혈혁명 또는 명예혁명이라고 얘기해. 자, 무혈혁명. 왜 무혈혁명이라고 그럴까? 무혈혁명 뜻이 뭘 것 같아? 무혈이 뭐야? 무혈이. 피 피 흘리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명예혁명 명예롭게
그래서 세상을 뒤바꾼 거야. 피 흘리지 않냐고 타협에 의해서. 이게 영국식이야. 반면 프랑스는 유혈혁명. 유혈혁명은 뭐야? 피를 흘리고. 피 흘리고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황제 잡아다가 단두대에서 목 내리치고 그렇게 피를 보고서 마침내 그 프랑스는 혁명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 둘 다 혁명을 한 건 마찬가지인데 영국식과 프랑스식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네. 마그나 카르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세 사람이 뭐야? 헤이그.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데 특사는 지금도 요즘에 대통령이 뭐 누구를 특사로 보냈다 외국에서 어, 자기 어떤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는 어떤 외교 사절을 우리가 특사라고 그러는데 고종 황제가 이준, 이상설, 이휘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이준. 이준 열사를 보통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사람을 헤이그 특사로 보냈는데 왜 헤이그 특사로 보냈냐?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이건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운 내용인데 자, 그 전에 한참 전에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청일전쟁 알아요. 청일전쟁. 자, 청일전쟁이 뭐야? 청나라랑 일본이랑 청- 싸웠어요. 청나라와 일본, 일본이 뭘 두고 싸운 거야? 우리나라? 조선을 두고. 조선을 두고 싸운 일이야. 즉, 조선을 누가 먹을 거냐? 전통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은 누가 갖고 있었던 거야? 청나라. 청나라가 갖고 있었던 거야. 뭐 지배권까지는 아니지만 조선이 청나라를 4대 예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일본이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이 조선에 대한 패권을 뺏으려고 해서 결국 그 충돌을 일으킨 게 바로 청일전쟁이라는 거야. 누가 이겼어? 나간 우리나라. 누가 일본. 이겼어? 일본. 일본이 이겼어.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에 한반도를 조선을 먹으려고 해, 삼키려고 그래.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삼국 간섭이라는 게 벌어졌어. 삼국 간섭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일본에게 야, 너 누구 마음대로 조선을 네가 먹어? 너 제자리 갖다 놔. 라고 하는 바람에 일본이 뭐 할 수 없었어? 조선을 먹을 수가 먹을 수가 없었어.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야. 그 일본은 청나라만 뭐하면 물리치면 조선을 먹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뭐함으로써 삼국 간섭에 나섬으로써 조선을 먹을 수 없었던 거야. 그럼 왜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간섭을 했을까? 자기가 먹는. 뭐 자기가 먹으려고도 있었던 거가 있고 당시 일- 일본은 영국과 편을 먹고 있었는데 영국과 일본이 편먹어서 그 세력이 커지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그때는 손잡고. 그래서 이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영국, 일본이 커지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조선을 먹지 못하게 말린 거란 얘기야. 자,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뭐 할 뻔했는데 잡아 먹힐 뻔했는데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그걸 막아주는 걸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할 때 힘이 없을 때 국제사회의 힘을 빌리면 되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이해가? 네. 네. 자, 그래서 일본은 그 이후에 이제 절치부심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일, 프랑스는 사실은 너무 멀어. 우리나라하고 거리적으로. 독일, 프랑스 근데 그에 비해서 어디는 러시아는 러시아. 우리나라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야 국정을 맞대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러시아는 이른바 동진 정책, 동쪽으로 자기들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여기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 이게 러시아잖아. 네. 러시아는 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가장 큰 고민은 겨울에 이 바다가 다 얼어버려. 위에 바다가 얼으면 배로 물건을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러시아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가 크림반도. 흑해에서 이쪽으로 자기들이 뭐 하고 싶어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는 얼지 않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그 러시아가 내려와서 부동을 확보하는 거를 이쪽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또 러시아가 이렇게 커지는 걸 뭐하게 여겨? 못마땅하게 여겨. 그런 점에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이유들 중에 바로 이 흑해를 둘러싼 부동항을 둘러싼 어떤 그런 분쟁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야. 자, 근데 러시아는 그래서 원래는 서쪽 이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게 자꾸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에 의해서 막혀.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눈을 돌린 게 어디? 동쪽에서 여기 러시아 땅이거든. 동해바다로 이렇게 진출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 거야, 얘들이. 그래서 이게 동해바다 와서 이게 시베리아 철도가 이렇게 나 있는 거야.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내륙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을 먹으면 자기들이 조선의 힘을 행사하면 동해바다 이쪽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국가 이익이 한반도가 자기들의 국가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야. 반면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는 조선까지도 뭐 자기들 영향력 안에 두면 좋긴 하나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당장 자기들의 이익에 뭐야? 크게 조선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조선 한반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누가 싸우게 돼? 러시아랑.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게 돼. 러일 전쟁이 일어나. 러일 전쟁 역시 러시아 뭐가? 일본이 뭘 두고? 조선을 두고 싸운 일이야. 누가 이겨? 일본. 일본이 이겨. 모두가 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를 해. 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뭐야? 청나라 없앴지. 독프로에서 너 없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 놓고 뭐 하려고 그래? 조선을 드디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1차적으로 이른바 외교권, 조선의 외교권을 뭐하는? 박탈하는 뭘 맺어? 을사 늑약을 맺어.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을사조약과 늑약의 차이를 알아? 조약은 둘이 합의해서 맺은 거고, 늑약은 한 명이 강제로. 그렇지. 조약은 동등하게 맺은 거에 비해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는 게 우리는 동등하게 맺은 적 없다는 거야. 너네들이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맺었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그래. 그리고 어쨌든 외교권을 박탈해. 황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국방권, 군대를 쥐할 수 있는 권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바로 외국과 외교할 수 있는 권리,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황제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아주 막강한 권리야. 근데 그 외교권을 뭐 해버린다는 얘기야? 박탈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을 먹겠다는 거야. 자, 이때 고종이 떠오른 생각이 뭐였다는 거야? 다른 나라에 정말 유통하자. 어? 세계. 이 삼국 간섭이 떠올랐던 거야. 일본이 이렇게 했었을 때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을 못 먹었던 일이 생각난 거야. 그 당시에 헤이그에서 뭐가 열렸어?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거야.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평화회의를 국제질서, 국제정세를 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자리에 가서 우리가 뭐 하면 호소하면 우리의 입장을 알리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뭐 할 거다? 주저앉힐 거다. 이런 생각을 고종은 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파견한 거야? 이준과 이상서가 이의종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을 한 거란 얘기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요즘으로 치면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를 보내서 호소하는 거야, 호소. 우리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자, 근데 이른바 외교전이야, 외교전. 근데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도 유엔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이 올바른 일이냐, 올바르지 않은 일이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일을 결정할 때 뭘 갖고 결정한다는 거야? 어떤 나라가 힘이 더 세냐? 그게 어떤 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이걸 갖고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야. 올바름도 판단의 기준이 하나이지만 올바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그 당시에 러시아를 이기고 힘이 셌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조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아섰고 그 바람에 헤이그 특사는 뭐야 제대로 거기 가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원래 본래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엔 총회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기자들 몇 명 불러서 그냥 뭐해 기자회견 정도 하고 신문에 조금 몇 줄 난 것뿐이지 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무슨 나라야?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뭘 호소를 해. 우리가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뭐 한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국제사회가 너무나 냉정해서. 어? 그나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덩치가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세계의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이라고 불릴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듣보잡이야, 듣보잡. 응? 뭐야?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운명은 결국은 일본에게 식민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 때는 그래서 그 이준 열사가 너무 분해가지고 스스로 배에다 칼을 찔러갖고 스스로 자결했다 이렇게 배웠었어, 쌤 여러분만 했을 때는. 근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들은 이준이 스스로 할복한 건 아니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스트레스, 화병이 심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외에서 순국 하신 걸로 결국은 정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준 열사를 이렇게 추모하고 그 헤이그에 가면 이준 열사 거리가 이렇게 이름을 따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도 알아두면 되겠고. 자, 다음 준호. 예, 어, 음, 이 책에서 자유평등 정의라는 게 좀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본숭이부터.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의가 약간 진정한 역사 법에서는 다 진정한 정의가 잘 안 지켜지고 다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정의가 지켜지면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훨씬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다음 제야. 나도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정의가 없다면은 뭔가 살짝 법이랑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법에서도 이제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정의를 살짝 중요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다음 성현이. 나는 평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그게 누구든 간에 뭔가 동등한, 약간 법 앞에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나라 국기야? 프랑스 프랑스 국기야. 그래서 이 파란색이 자유를 상징해. 하얀색이 평등을 상징해. 빨간색이 박애를 상징해.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기본 정신인 걸 볼 수 있는데 자유, 평등 알겠고 박애가 뭐야? 박애가 뭐야? 응? 박애. 박애주의. 박애 몰라? 네 널리 사랑한다는 거야.
사람들 널리 사랑한다는 것들이 박애정신, 박애주의였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국기를 우리가 삼색기라고 해요. 삼색기. 세 가지 색깔의 삼색기. 근데 이 프랑스 국기와 비슷한 나라의 국기가 되게 많아. 국기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색깔이 뭐 가로로 배치되어 있건 뭐 순서만 좀 바뀌어 있건 이 삼색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얘가 뜻하는 의미가 커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들도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는 나폴레옹 황제가 된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 그 정벌에 나서잖아. 각 나라를 하면서 이른바 프랑스 법, 프랑스 정신이 다른 나라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퍼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쪽 보겠습니다. 18쪽 편이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에는 다시 레벨이 있어요. 레벨. 법 중에 최고의 레벨. 헌법, 최고의 법은 명령, 헌법. 어? 헌법이에요. 헌법.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이어서 그 헌법을 먼저 정해놓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헌법 밑에 있는 게 뭐야? 헌법 밑에 법률. 법률이야. 법률. 법률.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이 법률은 폐기돼. 법률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는 게 뭐야? 헌법재판소야.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어서 국회의원들, 이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혹시 헌법에 어긋나면 아까 말했듯이 이 법을 뭐 해야 된다고? 폐기해야 돼. 폐기. 바꿔야 돼. 그래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는 것들, 정부 형태를 규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법률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법이 있는 거죠. 민법이니 형법이니 뭐 가족법이니 뭐 등등 노동법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률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하면 보통은 법률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대? 법률 밑에 명령. 명령이 있어요. 명령. 자, 법률은 아까 국회가 정한다고 했는데 명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고도 이른바 대통령령, 총리령 해갖고 대통령이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총리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정기관에 의해서. 근데 이 명령은 또 뭘 위배하면 안 돼? 헌법. 법률. 법률을 위반하면 안 돼. 이 명령이 법률에 기초해서 되게 된 어떤 그런 볼 수 있다. 그런 부분 볼 수 있고 이 법률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시행령, 시행명령,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 법률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 밑에 또 뭐가 있어? 조례. 조례. 조례는 사실은 명령 밑에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 이걸 보고 조례라고 그래. 조례는 명령 밑에 있는 거 아니고 조례도 법률 밑에 있는데 차이는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돼. 근데 조례는 대전시 조례가 따로 있고 뭐 서울시 조례가 다 따로 있어. 또는 여기 서구 조례가 따로 있고 유성구 조례가 따로 있어. 그럼 유성구 조례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야? 유성. 유성구청 안에만 해당되는 거야. 서구청 조례는 서구청 안에만 해당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조례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조례 말고 또 뭐 있어? 18쪽 안 보고 있니? 규칙? 규칙이야, 규칙.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아, 뭐야? 이 각 그 행정부의 부처에서 정하는 어떤 그러한 법을 규칙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국회에 사람들을 뽑을 때나 뭐 할 때 어떻게 인사 규칙,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어떤 사무처리 규칙,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기들이 어떤 그 규칙,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나름의 어떤 규칙, 학교는 학교 나름의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이런 법 체계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상위 어떤 그런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초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법전, 어? 성문법전. 성문이라는 거는 글로 기록한 그 기록이 남아있는 법전이 뭐야? 25조.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지금까지 현존한 남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최초의 어떤 그런 글로 적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법전으로 돼 있고, 거기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어떤 그런 법의 내용들 23쪽에 보면 23쪽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의 법률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 5가지가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하 본승인 성현이 준호 순으로 1번부터 하나씩 읽어보자. 23쪽. 후견이나 왕궁의 재산을 훔친 자는 처형당한다. 또 물건을 받은 자도 함께 처형당한다. 자, 이 항목을 통해서 당시가 그 신이나 왕의 어떤 그런 권위를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이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본승이 만약 한 사람의 아내가 다른 사내와 동침하다가 잡힌다면 두 사람을 묶어 물에 빠뜨린다. 이른바 그 당시에도 이런 스캔들, 부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여자들의 어떤 그런 정절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그 주장했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성현이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 사람의 뼈도 부러뜨린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하면 제일 유명한 게 3번인데 이 말을 보통 뭐라고 그래? 눈에는 눈에는 눈, 눈, 이에 이에는 이는 이. 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 되갚아준다라는 것들이 함무라비 법 정신인 걸 볼 수 있어. 다음 준호. 만약 자신이 자기 아버지를 때린다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효를 중시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야. 만약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이 신자 또는 왕궁의 것이라면 30배로 갚고 타인의 것이라면 10배로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처형당한다. 자, 이 5번은 아까 이 앞에 있는 1, 2, 3, 4번 중에 뭐랑 겹쳐? 1번. 1번이랑 또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81쪽. 81쪽에 뭐 나와? 81쪽. 인권 선언문. 그렇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었던 인권 선언문, 요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의미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영국의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고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이 있고, 모두가 다 공통으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은 정의를 뭐잘 통곡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어떤 권리. 다만 이제 자유와 평등이 둘 다 중요한데 이 자유와 평등이 때로는 대립해. 그래서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뭘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평등.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 보통의 경우는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파,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좌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른바 지금 현재 우리 집권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쪽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래갖고 자유롭게 사는 걸 더 중요시 여겨. 그래서 국가는 되도록이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국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국가는 치안이나 담당하고 국방이나 담당하고 그 안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야. 우파들의 주장이야. 근데 문제는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힘센 본승이가 제아를 막 패면서 뭐야? 내 자유야 막 이런단 말이야. 어? 힘센 본승이가 막 그 돈으로 막 사업해가지고 성현이 준호 가게 다 망하게 하더라도 뭐야? 내 자유야 이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 자유를 막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인 거야. 반면에 평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저렇게 힘세다고 막 저기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냐,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냐. 그러니 국가가 뭐해서 개입해서 본숭이가 힘 자랑하는 걸 뭐해라? 제한을 둬라. 어? 본숭이가 돈 자랑하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걸 뭐해라? 막아서 성현이나 준호나 재하를 뭐 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평등을 더 오히려 뭐해? 강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집단들도 있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평등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숭이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못하고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럼 우리가 다 가난해지자는 거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반발을 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또 자유와 평등이 때로는 이렇게 대결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와 평등 중 어떠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도 많이 달라지고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들도 또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뭐야? 추석. 연휴. 추석이야.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토요일 수업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 수요일. 수요일 날 5시 10분이야. 수요일 날 5시 10분에 시간 되면 수요일 날 5시 10분에 똥싼 할머니라는 책, 치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똥싼 할머니라는 책을 가지고서 다음 주 수요일 날 5시 10분에 만날 거고,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이 안 되면 다다음 주 17일 날은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됐니? 네.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가지고 다다음 주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5시 10분에 가능하면 똥싼 할머니. 안 그러면 다다음 주에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본승아, 그 누구야? 예림이는 계속 저기 그거야? 네. 그거 언제 그 끝날 거야 도대체? 9월 23일 날 마지막 공연 연습한 거 공연 다 하고 그때부터는 할 수 있어요. 9월 23일까지 공연 계속 한다고? 아니 그 공연 연습을 음. 9월 23일 하루를 위해 계속 아, 연습을 하는 거. 9월 23일 날 공연하는 날이야? 네. 그렇군. 그래. 잘 지내라고 안부 전해주고.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수는 보고 안 그러면 추석 잘 지내고 다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됐어요.